안녕하세요. 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한국지사의 이진호라고 하고요. 저는 CSM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사 프로젝트들을 다니면서 성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난 1년간 이제 저희 고객사들에서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위주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이제 RPA를 확산할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고객사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고객 사례 2개를 일단 좀 외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고민들이랑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확산 시의 주요 고려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 사례는 제조사 사례인데요. 글로벌 제조사고 지금 현재 전 부서 150개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 완료했고요. RPA 고도화를 통해서 현재 연 한 14만 시간 이상의 시간 절감을 자동화를 통해서 달성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계속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전사 혁신 조직 산하에 자동화 TF를 출범을 했고요. 레포트성 업무에서 시작해서 현재 지금 미션 크리티컬한 트랜잭션성 업무로 확산을 하고 있고, 뭐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PO를 가지고 ERP의 세일즈 오더를 생성하거나 전자 뭐 세금 계산서 기표를 하거나 이런 주요 업무로 계속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이제 업무 개수가 많아지고 보세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이제 관리 역량이에요. 업무가 뭐 5개, 10개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의 개수가 많아지면 가시성이나 관리 역량에 대한 부분이 크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별도의 외부화된 RPA 포털을 구축을 했고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가시성 확보를 위한 별도 RPA 포털을 구축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장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도출을 하고, 자동화를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 장표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그리고 이제 RPA 플러스 AI 해가지고 RPA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적용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A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OCR과 RPA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RPA, OCR 그리고 머신러닝들을 결합한 반정형 문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OCR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아까 현대해상 고객께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어떤 기술의 현재로서의 어떤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도 제가 또 따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솔루션 선정을 했고요. 경쟁 POC를 통해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로 솔루션 선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운영 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를 잡는 컨설팅 작업을 했었고, 작년 8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전개 개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사 전 부서 대상으로 150개 이상의 업무 자동화를 완료했고,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확산에 있어서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PA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꼭 화면을 통해 가지고 버튼 클릭을 미믹해 가지고 자동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양한 API 레벨에서 자동화, 좀 더 안정적인 레이어에서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현재 ERP를 차세대 ERP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세대 ERP 구축에 RPA를 결합해서 RPA를 완전 시스템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 문서 양식에 대한 데이터 추출을 자동화해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실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산 방향성을 보면요, 일단 단계적 접근을 당연히 했고요. 초반에는 레포트성 업무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점점 트랜잭션 업무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기술 요소 측면에서 보면 초반에는 RPA 기본 기능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OCR이라든지 부가적인 RPA 바깥에 있는 기술들도 자동화에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PI 레벨의 자동화라든지 웹 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스크립팅을 통한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거를 택하자.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COE 모델을 채택을 해서 강력한 전사 중앙 조직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이제 해외 법인이 많고 뭐 총괄이라든지 다양한 부문에서 이제 요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COE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금융사입니다. 은행이고요. 이렇게 RPA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혁신 대상 부문 수상을 한 고객이고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B사는 현재 전 부서 40개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했고 고도화를 통해서 향후 5년간 9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2차 프로젝트가 완료된 상태이고 뭐 여신심사부, 외환업무부, 퇴직연금부, 국민결제부 전 부서에서 자동화 요건을 받아서 개발을 했고요. 이 고객이 좀 특이한 점은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솔루션에.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효율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전 업무에 대해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전 업무를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요. 이거의 장점은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포털을 만들어서 실제 수행되고 있는 그 내역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B사도 지금 3차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3차 프로젝트의 중요한 화두는 당연히 AI입니다. 그래서 OCR, 머신러닝, 그리고 챗봇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해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자동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1차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저희 솔루션이 아니라 타사 RPA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13개 업무 정도를 자동화를 마친 상태에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셨고 현재 한 40개, 저희 걸로 한 30개 정도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총 40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돌리고 계시고 운영 조직 관련해서는 똑같이 센트럴라이즈된 COE 모델로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이 RPA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3차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한다면 이제 RPA를 넘어선 OCR, 챗봇, NLP 이런 기술 요소들을 집약하는 어떤 자동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RPA를 하나의 서비스로 컨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은행 고객이다 보니까 이제 대고객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프론트 오피스 직원들이 많아서 프론트 오피스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unattended automation, attended automation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개인 직원들이 자신의 PC에서 원할 때 봇을 트리거할 수 있는 attended 봇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단계적인 접근 방법은 사실 두 고객이 굉장히 유사해요. 초반에 당연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까다로운 과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술 요소도 RPA 본연의 기본 기능에 집중을 하다가 점점 고도화된 AI라든지 신기술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고요. 운영 조직 또한 초반에는 이게 동력을 얻으려면 제가 경험을 또 해보니까 이게 신기술이고 새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유관 부서 간에 또 알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된 어떤 조직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초반에 이게 이렇게 이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도 중앙화된 COE 운영 모델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모델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개의 고객 사례를 저희 엔터프라이즈 RPA 성숙도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다 놓고 보면 레벨 1, 2, 3, 4가 있는데 지금 현재 레벨 3 정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다양한 조직에 성공적으로 RPA를 적용하고 비전과 로드맵을 정의하고 그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레벨 3의 정의인데 지금 설명드린 두 개의 고객 사례 모두 이 정도 단계까지는 와 계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당연히 레벨 1에서 시작을 했고 레벨 2를 거쳐서 지금 한 1년 정도, 1년 안팎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레벨 3까지 진화를 했고 사실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당연히 이제 AI와 RPA가 결합된 정말 디지털 노동력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시도들을 당연히 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제 비용 절감이나 인력 재배치, 좀 더 고부가가치의 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지금 두 고객 사례의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프로세스 개수가 뭐 어떻고 운영 조직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확산을 진행하면서 이제 부딪혔던 난관들이 많아요. 난관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교적 스케일링에 성공한 고객 사례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요.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라이센스 비용 효율화고요. 두 번째가 운영 안정화와 관리. 뭐 이 부분이 없이는 확산이라는 거를 뭐 엄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OCR 적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과제들이나 챌린지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좀. 이 장표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왔던 장표인데 이제 향후 RPA 시장의 성장 추이를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RPA 서비스 대비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세는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 고객사 규모나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라이센스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술적 요소가 무엇이냐 보면 물론 봇이 도는 스케줄을 정말 한 땀 한 땀 사람이 겹치지 않게 빠듯하게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자동화를 표방하는 사람들로서 사실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대부분의 RPA 솔루션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기능이에요.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고 부르지만 타 RPA 솔루션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호칭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로봇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그거랑 리니어하게 라이센스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 ROI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워크로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용 가능한 로봇 디바이스들을 풀링을 해놓고요. 업무를 각각의 업무 대기열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가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그걸 가져다가 처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업무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돌 거다라는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금융 B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업무가 40개 이상의 전 업무가 이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서 돌고 있고요. 지금 제조 A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개발되었던 봇들조차도 다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로 전환하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비용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제
관리도 어려워지고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미 RPA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솔루션 검토를 할 때 이제 라이센스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좀 비교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풀링된 디바이스들이 제대로 일을 비지 않고 꽉 차서 돌아가게 최적화가 되는가에서부터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뭐 RBAC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든지 재처리 또는 스탑, 포즈 등에 대한 기능들이 제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이게 자동화 플랫폼이다. RPA를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이제 집약해가지고 플랫폼화 시키다 보면 API 연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RP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아니에요.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고객사 모두 자기네가 그들이 계획하는 큰 그림 안에 RPA는 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능에 대한 API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솔루션 기능 비교 검토 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이센스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캐치가 있어요. 라이센스 효율화를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여기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디바이스 풀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요. 풀이 수행하는 업무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풀 속에 속한 봇들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슈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은행권이라든지 이제 뭐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부서에서 태클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권한을 많이 줘야 돼?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한 아이디 관리라든지 권한 체계는 또 완전 다른 토픽이긴 한데 어쨌든 이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보안부서와 어떤 그런 컨플릭트, 디스어그리먼트 같은 것들이 생겼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A사의 경우에는 이제 타겟 시스템별로 디바이스 풀을 좀 군집화해 가지고 나누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ERP 같은 경우에 뭐 모듈이 많죠. SD도 있고 MM도 있고 FI도 있고 각 모듈별로 디바이스 풀을 따로 생성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부서별로 별도의 디바이스 풀을 둬가지고 비용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최적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외 은행권 고객들도 이전에는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 업무별로 무조건 전용 봇을 돌리던 해외 은행권 고객들조차도 이제 봇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라이센스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해가지고 효율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토픽은요, 라이센스 효율화 다음에 다음 토픽은 운영 안정화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뭐냐면 가트너에서 발표했던 AI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위치한 구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절벽에서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지금 거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AI 기술에 대한 거품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거품이 거치고 어떻게 기술에 내재된 가치가 실제 생산성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도용해서 보여드리냐면 이게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이 실제로 RPA 전이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것과 정확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점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색깔들이 뭐냐면 실제로 생산성 구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술 요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있죠. 여기 이거 범용 인공지능, 정말 사람과 대화해서 사람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판별해낼 수 없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년 넘게 남았어요. 생산성 구간까지 이게 가려면. 그에 비해 RPA는
지금 2년 안짝으로 생산성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2018년 작년에 예상을 했어요. 가트너에서. 근데 실제로 작년에 RPA를 시작한 저희 고객사들이 지금 이 커브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 기술에 내재된 가치가 정말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실제로 그 비슷한 시간 안에, 비슷한 구간 안에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시장 조사 자료를 신뢰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이걸 좀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실제와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 하이프 사이클을 고객이 직접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운영 체계와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위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뭐냐면, 첫 단계가 뭐냐면 inflated expectations,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과열된 기대치예요.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디지털 노동력 플랫폼 하니까 막 사람의 한 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대부분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절망과 패닉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보시 개수가 많아지고 운영 가시성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에러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만 타겟 시스템이 바뀌어도 안 돌아요. 타겟 시스템에서 팝업이 하나 떴을 뿐인데 보시 또 실패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실제 기술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고객의 마음속에 아,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 이거 정말 우리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절망과 패닉 상태를 실제로 경험을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정말 고객이 구두로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어떤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RPA라는 기술이 정말 줄 수 있는 게 뭐야라는 이제 깨달음을 좀 얻기 시작한 게, 아, 이거 그냥 일반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고 다양한 이종의 타겟 시스템을 데스크탑 환경에서 조작해야 되는 RPA의 특성상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솔루션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운영 안정화 과정에 대한 이제 A사 사례인데요.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초쯤에 전체적인 봇들이 견고함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운영 실패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발생하는 에러들에 대한 명확한 RCA 부재로 동일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뭐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요 에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에러 유형들이 다 최초에 아, 이거 다 AA 솔루션 이슈입니다로 보고가 된 거예요. 명확한 원인과 현상에 대한 구별 없이 아, 솔루션이 안 돼서 이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본사에서 이제 전문가가 한 달 정도 와가지고 이제 개별 이슈에 대한 RCA를 진행을 하고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나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패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운영 봇 성공률을 97%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이걸 재시도하는 경우에는 그걸 실패로 쳐요. 그러니까 재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는 성공으로 안 쳐요. 무조건 한 번 딱 돌았을 때 성공한 것만 성공으로 그걸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97%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안정화됐으니 더 일을 벌려도 되겠다. 더 확산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신기술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약간 이제 뭔가 뭐랄까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봇이 예를 들어서 뭐 업무가 한 4개, 5개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업무가 150개, 200개 되고 막 요청 부서가 막 30, 40개 되는 상황에서 이게 안정화가 안 되면
도저히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뭔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는가, 그리고 그걸 알려면 당연히 가시성이 중요해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가시성 측면에서 이 고객이 이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부 RPA 포털입니다. 그러니까 RPA의 거버넌스, 운영 현황, 그리고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RPA 포털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시나리오 접수에서부터 실제 승인, 리뷰, 개발, 고 라이브까지 일련의 그 과정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그리고 변경 요청이 있을 때 VOC 접수, 그리고 실제 수행 내역과 봇 상세 로그 모니터링, 이런 일련의 기능들을 다 이 RPA 포털에다가 집중을 시켰고, 이 RPA 포털이 저희 AA 컨트롤룸과 API를 통한 연계를 통해서 봇을 디플로이 하고 있어요.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API 레이어를 활용한 자동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그 RPA, 소위 그 순혈주의자들은 RPA가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꼭 똑같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만이 맞는 방법이라고 실제로 프로젝트 초반에 그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갑론을박이 있었고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화면을 통한 조작을 자동화하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어플리케이션마다 더 안정적인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는데 저기 POP3나 SMTP 같은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웹 UI를 통해 가지고 가서 버튼 클릭하고 샌드 버튼 누르고 사용자 찾고 그런 과정들 할 필요 전혀 없는 것이죠. ERP도 마찬가지예요. ERP도 GUI를 통해 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예를 들면 CBO 하나 개발하면은 그걸로 ERP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자동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론 항상 가능하진 않아요. 유관 부서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그걸 화면으로 자동화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질문이, 그럼 RPA는 왜 써? RPA 왜 필요해? 사실 제가 저희 6월 달에 일본에서 있었던 행사에 저희 창업자들이 오셨을 때 고객 한 분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걸 RPA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뭐냐? 9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안에서,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자동화를 하고 API를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도 90년대 초반에도 이미 다 있던 것들이에요. 사실 ERP 내에서 배치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동화하는 거 쭉 있어 왔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API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한다고 해서 RPA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업무 흐름이 하나의 타겟 시스템만 꼭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러한 API 레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UI를 통한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교훈을 얻어서 이제 어떤 자동화 대상 시나리오가 의뢰가 들어오면 이거를 무조건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에 대한 검토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요한 방안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은 대부분 기관기 시스템들도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웹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RPA를 해보면. 그런데 웹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술이 RPA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스크립팅 언어들이 이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 시도를 해본 게 뭐냐면은, 파이썬으로 웹 테스팅도 하고 다 하는데 웹 자동화 하는 거를
RPA를 꼭 쓰지 않고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이거를 실제로 이제 POC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 이제 기술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끝내는 웹 자동화라는 게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조작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API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욱더 안정적일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요즘 이제 웹 자동화 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기술이 뭐냐면 브라우저를 아예 띄우지 않고 또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가지고 스크레이핑 작업이나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파이썬을 사용해 가지고 웹 자동화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단점은 당연히 이제 고급 개발자가 필요하죠.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개발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액티브엑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들,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그 조작 자체가 액세스 자체가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많아요. 그럴 때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RPA 툴 본연의 그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웹을 자동화했을 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를 보면 고급 개발 기술이 불필요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RPA 툴에서 제공하는 GUI를 추상화된 어떤 GUI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웹 액션들을 따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액티브엑스처럼 아예 그 인터페이스가 막혀서 밑단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또 조작할 수 있는 좀 더 옵션이 많은 거죠. 그에 비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UI 형태로 추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미세한 로우 레벨의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팅으로 정상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고, 만약에 가용 가능한 파이썬 개발자가 있다면 이게 더 안정적이고 이게 더 빠르고 이게 더 브라우저도 안 띄우고 수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RPA 툴만을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다고 해서 RPA가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RPA는 이종의 시스템들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RPA 봇이 이 파이썬 스크립트들을 구동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곧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OCR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요즘 신기술에서 이제 핫한 게 OCR이에요. 챗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오늘 OCR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이제 뭐 저희 회사 제품에는 IQ봇이라는 제품이 있고 또 타사도 이런 인텔리전트 OCR 솔루션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텔리전트 OCR 기능들을 이제 보면 가장 밑단에 기본이 되는 OCR 엔진이 있어요. 정말 그냥 문서를 넣으면 그 문서 이미지 안에 있는 캐릭터를 그냥 몽땅 읽어내는 그 OCR 기능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능들을 덧붙인 것들이에요. 문서를 만약에 여러 가지 양식이 한 문서에 혼재된 경우에 그 양식들을 분리해낸다든지, 양식별로 추출 대상을 정의하고 자동으로 문서를 분류하고 검증하고 학습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덧붙여 놓은 건데, 저희가 OCR을 실제로 적용해서 과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 가장 밑단의 OCR 엔진의 기술적 성숙도예요. 실제로 오인식률이 물론 이제 문서 퀄리티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뭐 문서 퀄리티가 정말 좋고 노이즈가 전혀 없는 문서면 잘 돼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받아보는 문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OCR 자체의 그 성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OCR 엔진들을 또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제 설치형 OCR이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뭐 MS나 구글에서 이제 API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OCR 엔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인식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API OCR들은 정말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클라우드 OCR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고객사에서는 아직 클라우드로 본인들의 판가와 원가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문서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큰 제약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설치형 OCR에 머물고 있고, 이 OCR 자체의 정확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관리 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실제로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을 만큼의 ROI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고객사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이건 예시고요. 이게 꼭 뭐 정답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고민까지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IQ봇이라고 놓고 보면, IQ봇에다 문서를 이렇게 넣었을 때 미인식은 뭐냐면, 저희가 이미 정해놓은 규칙에 위배돼 가지고 이건 솔루션 자체가 이거 내가 잘못 인식했어, 사람이 다시 검증해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냥 화면에 가가지고 저희 화면에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결과값을 줬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은 완전 다르게 인식된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가 오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인식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테스트해본 문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OCR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OCR 이거 아직 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다가 이제 고객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야, 우리가 어차피 다른 OCR 솔루션도 하나 쓰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게 뭐야, 뭐한 짓이야, 그게 왜 두 개를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거 돌려봤어요.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 교차 검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오인식에 대한 걸 잡을 수 있는지 돌려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뭐냐면 두 개의 다른 OCR 엔진이 특정 값을 똑같이 틀리게 읽을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오인식이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그 두 개의 OCR 엔진은 똑같이 틀릴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니까 해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 플로우를 구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쪽에 API도 필요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OCR 적용에 있어서 아직 현재 기술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다양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옵션은 사실 일일이 다 사람이 육안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넘길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밸리데이션으로 가게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입력을 다시 안 하는 거지, 눈으로 한번 다 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고, 제가 좀 두서없이 뭐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성공적인 RPA 확산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 비용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 그래서 솔루션 비교 검증 시에 중요한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화와 가시성이에요. 그래서 외부화된 툴을 통해서 뭔가 운영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초반부터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패에 대한 RCA 진행으로 이제 관련된 어떤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 기업 내 환경에 대한 경험치와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자동화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타겟 시스템별로 무조건 RPA 화면을 통한 자동화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동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게 이제 얻은 교훈이고요. 설명드린 뭐 API 레이어도 있고, 웹 같은 경우에 파이썬 스크립팅을 통한 자동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OCR 적용에 있어서는 설명드린 오인식에 대한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인식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설명드린 그 교차 검증 아니라든지 이런 보완책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양식이 한 문서에 혼재된 경우에 그거를 똑똑하게 분리해내는 문서 분리에 대한 니즈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성공적인 RPA 확산을 위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바탕으로 뭐 아이디어라도 몇 개 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